자, 우리 오늘 25페이지입니다. 네, 25페이지 보시면 거기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고 있죠. 네, 이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는 일단 거기 보시면 효율적 시장의 구분이래 가지고 시장이 3개가 나오죠. 약성, 중강성, 강성 나오지 않습니까? 이 시장들의 의미를 아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일단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이 시장들의 뜻을 아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초과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이 이 부분에서 포인트가 되겠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효율적 시장이라는 거는요, 이 정보와 관계되는 그런 시장이에요. 정보. 그래서 이 효율적 시장의 원래 뜻은 뭐냐면 어떤 정보가 발생했을 때 그 정보가 시장 가치에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 그래요. 어떤 정보가 발생하면 그게 시장에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시장, 그런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효율적 시장은 종류가, 효율적 시장의 종류 또는 뭐 구분 이렇게 얘기도 관계없는데 3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약성 효율적 시장, 준강성 효율적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시점이 있잖아요. 시점이 과거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현재, 또요? 네, 이렇게 있죠, 그죠? 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 3개의 과거, 현재, 미래를 기억하면 이걸 외우는데 도움이 돼요. 이 시장의 의미를 외우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이 약성 효율적 시장은 뭐냐면 과거 정보는 이미 시장 가치에 반영된 시장이에요. 자, 여기서 과거 정보가 시장 가치에 반영되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안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에 있는 시장 참여자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정보는 전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과거 정보는 이미 만약 이 건물 가격이 지금 10억이다.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장이 약성 시장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약성 효율적 시장이면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은 이 건물 가격 10억에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약성 효율적 시장. 만약에 현대자동차 주가가 만약에 10만 원이다. 근데 막 약성 효율적 시장이면 현대자동차의 과거 실적이 있죠. 과거에 있었던 모든 실적이나 뭐 사건 이런 것들은 이 10만 원에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시장을 뭐라 그런다고요? 약성 효율적 시장.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사람들이 과거에 현대자동차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다 알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게 약성 시장이에요. 그럼 중강성 시장은 뭐냐? 이제 과거가 이제 약성이니까 이제 남은 게 현재, 미래 아닙니까? 중강성 시장은 과거와 현재 정보는, 과거와 현재 정보가 이미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무슨 말인지 구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약성은 과거 정보만 반영이 되어 있고 중강성은 과거뿐만 아니라 무슨 정보까지? 현재 정보까지도 다 반영이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강성은 뭘까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맞아요? 근데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는 미래 정보라는 말을 잘 안 쓰고요. 이 미래 정보를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해요. 미래 정보 그래도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닌데 우리 시험에서는 미래 정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그래서 공표되지 않은 정보, 이렇게 많이 써요. 아직 발표를 안 했단 말이야. 발표를 안 했다는 거는 현재 정보는 아니죠. 앞으로 이제 발표할 정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공표되지 않은 정보 그러면 저건 미래 정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성효율적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 과거 정보 당연히 반영이 되어 있고 현재 정보 당연히 반영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뭐까지?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도 이미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을 뭐라 부른다? 강성시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까요?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다. 그래도 되겠죠? 똑같은 말이거든요. 모든 정보 그래도 됩니다. 그럼 이 공표되지 않은 정보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아직 공표만 안 됐을 뿐이지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알 수 있겠죠? 만약에 현대자동차가 외국에서 자본을 유치하려고 그래요. 그럼 그 회사 내에 있는 그 재무 담당 직원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겠죠? 그 사람 일을 추진하고. 됐어요? 네. 하면 됩니까? 자, 그래서 이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내부 정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 말을 쓰기도 하고 이 말을 쓰기도 하고 이 말을 쓸 수도 있으니까 같이 알아두시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약성, 중강성, 강성 시장의 의미는 파악이 되셨나요? 네네, 좋았어요. 그 다음에 이 의미를 물어보거든요, 시험에서. 의미를 물어봐요. 자, 그 다음에요. 초과 이윤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부터 이거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다 알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투자해가 돈을 벌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내가 분석을 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 말을 바꿔 얘기하면 시장 가치에 반영된 정보, 반영되지 않은 정보, 반영되지 않은 정보를 분석해야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겠네요. 이 말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다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초과 이윤을 얻으려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정보를 분석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초과 이윤을 얻으려면 자, 그럼 봅니다. 약성시장은 지금 과거 정보가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반영 안 되어 있는 게 뭐예요? 현재 정보하고 공표되지 않은 정보. 그죠? 그래서 초과 이윤을 얻으려면 약성시장에서는 현재 정보나 또는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분석해야 되겠죠. 자, 그럼 중강성 시장은요? 뭐를 분석해야 될까요? 현재 정보랑 이거 항상 요거를 딱 생각했다고 그랬습니다.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정보를 분석해라. 그러면 중강성 시장에서 뭘 분석해야 된다? 그렇죠.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분석해야죠. 과거, 현재 정보는 다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죠?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분석해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성입니다. 강성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 이윤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강성은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잖아요. 그럼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강성 시장은 초과 이윤이 불가능해요. 시험에 뜻 아니면 이거 물어봅니다. 거의. 그럼 초과 이윤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정상 이윤하고 초과 이윤 말씀드렸죠.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부분이 초과 이윤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상 이윤은 내가 이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벌어들여야 되는 최소한 이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를 초과하는 게 초과 이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초과 이윤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손해를 보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정상 이윤만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많이 시험에 강성효율적 시장은 초과이윤이 불가능하다 그래도 맞는 말이고 정상 이윤만을 획득한다 그래도 맞는 말이다. 그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됐습니까? 네. 별로 할 게 없네요. 간단하네요. 자, 그럼 보세요. 정보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 약성, 과거. 중강성, 과거, 현재. 강성, 전부 다. 맞아요? 네. 약, 중강, 강. 과거, 현재, 모든 정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라는 것은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 이미 다 반영. 그리고 초과이윤을 얻으려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정보를 분석하면 된다. 그럼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거는 저절로 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이걸 다 외우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25페이지에 효율적 시장이론에 의 새로운 정보가 즉시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 한다. 약성 효율적 시장 보세요. 반영 정보는 과거 정보. 그리고 중강성 시장은 과거 현재 정보. 강성은 과거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 다 반영된 시장이라고 되어 있죠. 찾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분석 방법 보세요.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리는 책에 있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1월달쯤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과거 정보 있잖아요. 이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을 기술적 분석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냥 과거 정보하고 기술적 분석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우리 주식 같은 데 보면 차트 분석이 있잖아요. 이렇게 차트. 이게 기술적 분석이에요. 과거 정보 가지고 하는 분석이에요. 현재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을 기본적 분석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 과거 정보, 기본적 분석이 현재 정보 이렇게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시험에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을 통하여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약성은 과거라고 그랬으니까 기술적 분석이 가지고는 안 되죠. 무슨 분석해야 돼요? 기본적 분석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중강성에서는 기본적 분석을 해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을까요? 중강성에서는? 안 되겠죠. 중강성 현재 정보까지 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 분석 해봤자 초과이윤이 불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다. 그래서 과거 정보라는 말이나 기술적 분석이랑 같다 이렇게 보세요. 이 말이나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 때는. 자, 그 다음에 할당 효율적 시장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1월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넘깁니다. 자, 이제 우리 26페이지 보시면요. 거기 여과 현상이라고 나옵니다. 여과 현상. 찾으셨어요? 네. 우리가 주택의 여과라고 불러요. 이 주택의 여과는 하향 여과와 상향 여과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하향 여과가 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 저기 성안동 저기 혁신도시라 그래가지고 아파트 새 아파트들이 많이 들었었죠, 그죠? 지금 저기 또 뭐 송정동 거기도 새 아파트들이 많이 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이제 새 집으로 이사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럼 보통 어떤 지역이 개발돼가지고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오면 고소득자들이 주로 그로 이사를 갑니까? 주로 저소득자들이 이사를 갑니까? 일반적으로 좀 소득 있는 분들이 그로 이사를 보통 가겠죠, 그죠? 젊은 층들도 갈 거고 좀 전문가
소득이 좀 있는 분들이 보통 이사를 가죠. 그럼 그분들이 거기서 한 10년, 15년을 살았어요. 그럼 집이 어떻게 돼? 점점 낡아지죠. 그럼 15년 정도 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딴 데로 또 이사를 가죠. 또 새로 지었다 그러면 새 집으로 또 이사를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살던 집을 팔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집을 팔면 이제 집이 좀 낡아졌으니까 그 처음에 들어와서 살던 사람들보다는 소득이 좀 높은 사람이 들어와요? 좀 낮은 사람이 들어와요? 집이 낡아졌으니까 소득이 낮은 사람이 들어오겠죠. 이런 걸 하향여가라 불러요. 우리 늘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향여가는 상위층 소득이 높은 사람이 살던 집이 낡아지니까 나보다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집을 팔아버리는 걸 뭐라 부른다? 하향여가라 부릅니다. 책에서 뭐라고 표현을 해놨던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구별할 수 있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상향여가는 뭐냐면, 자, 집이 많이 낙후됐어요. 집이 엄청나게 좀 낡고 막 그랬어. 그럼 거기는 고소득층이 살아요? 저소득층이 살아요? 저소득층이 살지. 근데 그 지역이 재개발이 돼버렸어. 재개발이 되면 새 아파트들이 막 들어서죠. 그럼 거기는 이제 새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나면 저소득층들이 그 지역에 들어갑니까? 고소득층들이 들어갑니까? 고소득층이 들어가겠죠. 새 아파트가 됐으니까. 그럼 원래는 그 동네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동네였는데 이제 부자들이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이런 걸 상향여가라 불러요. 정리하면 이렇단 말이야. 하향여가는 상위층이 사용하던 주택을 하위층이 물려받아서 사용하는 걸 뭐라 부른다? 하향여가. 형님이 입던 바지를 동생이 물려받는 거예요. 그게 하향여가예요. 상향여가는요, 저소득층이 사용하던 집을 누가 사용한다? 상위층. 그럼 저소득층이 사용하던 집을 상위층이 그대로 쓸 리가 만무하지. 그러니까는 상향여가라는 말이 나오려고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이런 말이 꼭 들어가게끔 되어 있다 이 뜻입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재개발 이런 말 나오면 그 상향여가야. 그럼 이 하향여가는 집을 고치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물려주는 겁니까? 그대로 물려주는 거야. 그대로. 고치는 게 아니고 그대로 물려준다. 일단 개념 잡았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하향여가부터 먼저 봅니다. 고소득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저소득 계층 사용으로 전환되는 현상 보이세요? 시험에서는 고소득층을 상위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향여가는 위에서 사용하던 거를 아래 사람이 쓴다. 그러니까 하향이잖아요. 아래로 내려가니까. 맞습니까? 자, 근데 상향여가는 보세요. 반대예요. 저소득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고소득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현상이다. 됐어요? 그 상향여가 옆에다 가로 해가지고 재개발 이런 거 하나 적어두세요. 재개발. 상향여가 맨 끝에다. 일단 의미가 일단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하향여가와 상향여가 의미는 아셨죠?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하향여가는 형님 입던 바지를 동생한테 물려주는 거라 그랬어요. 자, 형님 입던 바지를 동생들한테 물려주려고 그래. 사촌 동생도 있고 동생들한테 물려주려고 그러는데 동생들이 형님의 바지를 입기를 되게 싫어해. 안 받으려고 그래. 그러면 물려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물려줄 수가 없죠.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 아까 낡은 집, 오래된 집을 저가주택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저소득층들이 살고 있는 집을 저가주택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이 하향여가가 일어나려면 이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 즉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있을 때 하향여가가 일어날까요?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없을 때 일어날까요? 그래, 저가주택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야 팔 수가 있지. 내가 아무리 이 집을 팔려고 내놔도 이 집을 사는 사람이 없으면 하향여가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잖아요. 맞아요. 내가 이 살던 집을 팔고 딴 데 가고 싶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들 파는 게 하향여가인데 이걸 살려는 사람이 없어. 그럼 하향여가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지. 맞습니까? 그래서 하향여가는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때 발생해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때 발생한다. 시험에 잘 내. 이걸 감소로 잘 내.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낡은 집을 찾는 사람이 없어. 아무리 내놔도 지금 한 20년 살았거든. 이 집이 있는데 20년 살았단 말이야. 그 집이 낡았을 거 아니에요. 그 내가 좀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려. 그게 하향여가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 재개발 하겠지. 맞아요?
그래서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때는 뭐가 일어날 수 있다? 상향여가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보기에 하향여가가 자연스러운 겁니까? 상향여가가 자연스러운 겁니까? 하향여가가 자연스럽잖아요. 처음에는 새 집 샀다가 내가 사용하다 낡아지면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물려주고, 또 그 사람이 또 가 살다가 또 나보다 더 못한 사람한테 물려주고 하는 이런 게 자연스럽죠. 시험 하향여가가 훨씬 잘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향여가를 자연스러운 우리가 능동이라 그래요. 능동여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양가로 3번에 보면 불량주택 보이세요? 그럼 불량주택이 뭘까요? 거의 집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게 불량주택 아닙니까? 그럼 불량주택은 왜 생길까? 자, 처음에 새 집이었어. 처음에 맨 처음에 부자들이 들어왔다. 살다가 10년 15년 살다가 집을 팔았어요. 그럼 그 집에는 처음 살던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들어오죠. 또 그 사람이 또 10년 살았어요. 또 10년 살다가 또 집을 팔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보다 또 못한 사람이 들어오겠죠. 집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가? 그 들어와 사는 사람의 계층이 달라지는 거예요. 집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죠. 그 집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의 층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집도 낡아지고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점점 더 저소득층들이 들어오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면 그 집이 이제 결국 뭐가 되어버린다? 불량주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불량주택은 하향여가의 결과물입니까? 상향여가의 결과물입니까? 왜 상향여가라 생각하세요? 상향여가는 고소득층이 다 고급주택으로 이주를 해버리니까 남아있잖아요. 불량주택이 남아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예, 근데 그럼 하향여가는 왜 안 됩니까? 계속 이제 물려주고 하니까 하향여가 되니까. 그럼 상향여가는 재개발을 한다든지 수선을 하는 게 상향여가거든요. 그래서 불량주택은 하향여가의 결과물이죠. 계속 물려주니까 그 집이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집 입장에서 생각하지. 그 집 입장에서. 그 집 입장에서 불량주택이 되는 거는 하향여가가 자꾸 내가 소득이 낮은 사람들 자꾸 물려주고 하는 바람에 이 집이 불량주택이 된 거지. 상향여가 되는 것 때문에 이 집이 불량주택이 된 거야. 상향여가라는 건 이 집이 새 집이 되는 게 상향여가야. 신분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이 집을 고쳐가지고 새 집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뭐예요? 그게 상향여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다른 집들이 상향여가가 되니까 나는 따돌림을 당해가지고 본인한테 해당돼. 상향여가 내 집이 고쳐지는 게 상향여가예요. 내가 고치는 게 뭐라고요? 상향여가. 그럼 불량주택이 될 리가 없잖아. 집을 고쳐버리면 어떻게 불량주택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불량주택은 뭐의 결과물이다? 하향여가의 결과물이에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향여가는 자원 배분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다. 자연스러운 결과물이 내가 쓰다가 물려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원 배분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그 양가로서 한번 보세요. 불량주택 문제. 아직 시장 실패라는 걸 안 배웠기 때문에 그 뒤에 보니까 시장이 하향여가 작용에 의하여 이렇게 돼 있죠. 하향여가의 산물이에요. 그리고 자원 배분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라는 건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원 배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그럼 불량주택은 왜 생기느냐? 소득 문제인 거예요. 소득이 낮은 사람이 그런 집을 찾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불량주택이 존재하는 거지. 소득이 높아져가지고 불량주택을 찾는 사람이 없으면 불량주택은 저절로 없어집니다. 우리 옛날에 불량식품 같은 게 요즘 불량식품 잘 없잖아요. 그죠? 조잡한 이런 식품들이 없죠. 근데 소득이 낮은 가난한 나라에 가면 그런 식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 불량식품은 없어진 이유가 소득이 높아지니까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먹어? 이러니까 저절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불량주택은 자원 배분이 잘못된 게 아니고 소득 문제이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저소득 이런 말이 보이네요. 됐나요? 네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지대론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지대론하고 도시 내부 구조이론이라고 있죠. 도시 내부 구조이론은 제가 지금은 안 하고요. 1월 달에 제가 하도록 하고, 지금 오늘은 지대론만 좀 볼게요. 지대론도 늘 시험에 한 문제가 나옵니다.
어차피 우리 기초 과정이니까 뭐 거기 기본적인 내용만 지대론에서도 깊은 거는 지금 하지 않고요. 자, 우리 경제학 역사에 보면 고전학파라는 파가 있고 학파가 있어요. 그리고 신고전학파라는 학파가 있습니다. 친이, 친박, 친문, 친노 이런 것처럼 그런 파들이 있다. 경제학 공부한 학자들 중에. 그럼 이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는 의견이 같을까요? 부딪힐까요? 부딪히니까 나눠놨겠지. 같으면 저렇게 나눌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 학파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론이 부딪혀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걸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생산 요소예요. 생산 요소라는 것은 제가 전에도 한번 수업 시간 잠시 말씀드렸는데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생산 요소라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산 요소라는 말이 개론 수업 시간에 자주 나와요. 생산 요소가 뭡니까? 이런 건 안 물어봐 시험에. 근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돼. 생산 요소는 대표적인 게 토지, 노동, 자본. 이 외에도 있어요. 최근에 경영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지만 일단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가장 기본적인 생산 요소로 봅니다. 근데 고전학파는 이 생산 요소를 토지, 노동, 자본 이렇게 봐요. 고전학파들은. 근데 신고전학파는요. 생산 요소를 토지와 죄송합니다. 자본과 노동으로 봐요. 그럼 고전학파는 생산 요소가 세 가지라 보죠. 3분법. 신고전학파는 2분법이에요. 그럼 뭐가 없어요 지금? 토지가 없죠. 그럼 토지가 왜 없느냐? 신고전학파는 토지를 자본의 일종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자본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주들을 자본가라 불러요. 지주들을.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보세요. 고전학파는 토지와 자본을 구별했다.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신고전학파는 토지와 자본을 구별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도 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지대가 뭘까요? 지대. 토지 사용료예요. 지대가 뭐라고요? 토지 사용료. 토지 사용료예요. 그러면 고전학파는 지대를 뭘로 보냐면 지대를 잉여로 봐요. 잉여. 또는 불로소득으로 봅니다. 고전학파는 지대를 불로소득으로 봐요. 그런데 신고전학파는 지대를 뭘로 보냐면 비용으로 봐요. 비용. 이 비용이라는 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생산 요소의 대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 이게 비용이에요. 지금 이런 것들도 시험에서 물어보니까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고전학파는 생산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신고전학파는 지대가 생산물 가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볼게요. 자, 신고전학파는 지대를 비용으로 본다 그랬죠. 자, 여러분 만약에 비용이 인건비가 올라갔다 해볼게요. 인건비가 올라가면 그 물건 가격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죠. 그 비용이 올라가면 물건 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신고전학파는 지대를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지대가 생산물 가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고전학파는 지대를 비용으로 안 봐. 고전학파는 지대를 뭘로 보냐면 잉여로 봐. 잉여라는 건 뭐냐면 이윤이야, 이윤. 그러니까 고전학파들은 물건값이 올라가니까 지대가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게 이런 게 왜 나오냐면 이 당시에 유럽에 밀 가격이 폭등을 해요. 밀값이 폭등을 한다고.
자, 그러면 고전학파들은 이 밀값이 왜 폭등을 하는지를 설명하는 거하고 신고전학파가 밀값이 폭등을 설명하는 게 달라요. 신고전학파는 어떻게 마르크스 같은 애들이거든. 여러분 마르크스 들어보셨어요? 사회주의 그 마르크스 레닌 있잖아요. 그 마르크스거든요. 이 사람들 지주들을 안 좋게 봐요. 자본가로 본다니까. 그래서 신고전학파는 지주들이 농부들에게 지대를 많이 긋는단 말이에요. 지대를 자꾸 올리는 거야. 나쁘지, 착취라 보잖아요. 그죠? 지대를 자꾸 올린단 말이야. 그 지대가 올라가니까 뭐도 올라간다? 밀값도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신고전학파예요. 그러니까 지대가 생산물 가격을 결정한다. 밀값이 올라가는 거는 지대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 결국은 지대가 올라간다는 거는 지주들이 올린다는 얘기니까 지주는 나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지를 다 몰수해가지고 나눠서 우리가 같이 하자. 협동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고전학파는 그게 아니에요. 고전학파는 야, 무슨 소리야, 임마. 밀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사람들이 밀을 많이 사기 때문이야. 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그래. 우리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밀의 수요가 증가되고 그러니까는 밀값이 올라가는 거야. 밀 가격이 올라가니까 지대가 올라가는 거다. 왜? 지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잉여. 다 팔고 남는 이익이라고 보거든, 이 사람들은. 그래서 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밀 가격이 폭등한 거고, 그래서 지대가 올라가는 거지, 지대 때문에 밀값이 올라간 거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의미, 이걸 아셔야 된다고요. 고전학파는 뭐라고요? 생산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신고전학파는 지대가 생산물 가격을 결정한다. 이 세 개는 시험에서 한 번씩 물어보기도 하니까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 교재는 그런 말이 없지만. 됐어요? 네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지대로는 농경지 지대론이 있고 도시 지대론이 있어요. 도시 지대론은 자 지금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오늘은 농경지 지대론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 농경지 지대론은 농경지가 농지죠. 농지의 지대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차액지대설. 시험에 주로 여기서 많이 나오죠. 절대지대설, 위치지대설. 봅시다. 차액지대설인데요. 차액지대설이라는 게 뜻부터 알아야 돼요. 뜻. 항상 차액지대설은 뭐냐면 토지가, 지대가 차이가 나더라 이 말이야. 토지마다 지대가 똑같다 다르다? 달라. 그럼 토지마다 지대가 다른 이유가 뭘까? 지대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 여기를 중심적으로 연구한 게 차액지대설이에요. 토지마다 지대가 차이 나는 원인을 밝힌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거 누가 있냐면 리카도라는 사람이 했어요. 리카도는 고전학파입니다. 자, 여러분, 토지마다 생산성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이 토지는 사람이 10명이 농사를 지으면 쌀이 10가마가 나오는데, 이 토지는 사람 10명이 농사를 하더라도 쌀이 5가마밖에 안 나와. 똑같은 사람이 투입돼도. 그건 왜 그래? 땅의 생산성, 우리가 흔히 비옥도라는 말 하죠. 비옥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럼 비옥도가 높은 땅은 생산성이 높을 거고, 비옥도가 낮은 척박한 땅은 생산성이 낮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리카도라는 사람은 토지마다 지대가 차이가 난다. 근데 그렇게 지대가 차이 나는 원인은 비옥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옥도 때문이다. 그래서 비옥도 차이가 지대 차이의 원인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중요한 말이 여기서 비옥도입니다. 비옥도라는 말이 나오면 차액지대설을 얘기하거든요. 비옥도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보세요. 저기서부터
제가 서 있는 요까지가 농사 짓는 농지예요. 농지. 여기 농사 안 지어. 근데 저기가 비옥도가 제일 높아. 그러다 여기로 올수록 비옥도가 떨어진다 그래 볼게요. 그럼 여기는, 제가 서 있는 여기는 비옥도가 제일 떨어지는 땅이야. 이런 땅을 뭐라고 그러냐면 최열등지, 한계지 이렇게 불러요. 최열등지 뭐라고요? 한계지. 리카도는 이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가 지대가 0이네. 여긴 지대가 0이죠. 그럼 저기가 제일 비옥도가 높죠. 그럼 저기가 지대가 제일 비싸. 비옥도가 제일 좋으니까. 그래서 저 해당 토지하고 한계지하의 비옥도 차이만큼 뭐가 발생한다? 지대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지대가 제일 비싸고 이리로 오면 올수록 지대가 점점 어떻게 돼요? 지대가 싸지겠죠? 그러다가 최열등지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이 뜻입니다. 이 세 가지는 꼭 기본이기 때문에 아셔야 돼요. 차익 기에서 의미 아시겠어요? 별거 없어요. 토지는 토지마다 지대가 차이 나는데 그 이유는 비옥도 때문이야. 최열등지, 비옥도가 제일 떨어지는 최열등지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없어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절대지대설이에요. 이 절대라는 말은 제가 토지의 특성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절대라는 거는 예외가 있다, 예외가 없다. 예외가 없는 게 절대예요. 그러면 이걸 뜻을 배우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절대지대설은 지대에 대해서 예외가 없다 이 얘기잖아요. 그럼 그 말을 바꿔하면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토지가 있다 없다? 지대에 있어 가지고는 예외 있는 토지가 없다는 거야. 모든 토지에 있어 가지고 지대가 다 발생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게 지금 맞아요? 그러면은요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그게 절대지대설에서의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야.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 제가 적어 드릴 겁니다.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 그게 이 차익지대설과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럼 한계지에서 왜 지대가 발생할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누가 주장했냐면 마르크스가 주장했어요. 마르크스는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왜 발생하느냐? 토지마다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주인이. 지주가 있죠. 지주가 지 땅이라고 지대를 내. 지대 내놔. 그럼 안 낼 방법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 학원 옆에 땅이 아무 쓸모없는 땅이야. 놀리고 있어. 쓸모가 없어가지고. 그래 우리 여기 학원 원장님이 그 땅 주인 만나가지고 선생님이 땅도 놀리고 보니까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학원생들 차 좀 파킹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공짜로?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러라고 그럴까요? 돈 내라 그럴까요? 돈 내라 그러겠죠. 아무리 쓸모없는 땅이라도 지주가 요구를 하면 안 줄 수가 없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 왜? 지주가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지대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까요? 절대지대설에서는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는 토지 사유화와 관계에 있다. 그래요. 사유와 소유 이런 말 들어가면 죄예요. 절대지대설이에요. 소유권, 소유, 사유화 이런 말 하면 뭐라고요? 절대지대설입니다. 그 의미를 알아야 돼. 의미를. 글자를 갖다가 그러면 이제 글자가 딱 나오면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지대설은 마르크스가 주장했다. 이 사람은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 그 이유는 토지의 소유권 때문이다. 토지 소유권, 토지 사유화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토지 소유권을 갖다 이제 뺏으려고 그러죠. 역사적으로. 자, 그럼 이 말이 맞는지 보세요. 절대지대설에 의하면 토지의 지대는 비옥도와는 무관하다. 무관해요. 이 사람도 비옥도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봐요. 생산성과도 무관하다. 맞습니다. 비옥도하고는 관계없어요. 비옥도가 높다고 해서 지대를 많이 그런 게 아니야. 지주가 어떻게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지대가 결정된다고 보는 거예요. 비옥도와는 무관합니다. 무관하다. 오케이.
이 사람은 신고전학파입니다. 마르크스는. 그러니까 둘이 첨예하게 부딪히지 않습니까? 내용 자체가. 그죠? 자, 그 다음에 위치지대설인데, 이 위치지대설은 입지교차지대설이라고도 불러요. 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일단 설명을 듣고 필기를 할게요, 제가. 자, 여러분, 이름이 위치지대설이에요. 위치지대설. 그럼 아직까지 위치지대설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지만, 이 지대설은 지대를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위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야. 오케이? 잘하고 있어, 지금. 그러면 또 우리가 말을 만들어 보자. 그럼 위치가 지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럼 이 말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위치에 따라 지대가 차이 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위치에 따라 지대가 차이가 나요. 그럼 위치가 다른데 왜 지대가 차이 날까? 이제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네. 위치가 과연 지대에 어떤 영향을 주지? 자, 이 당시는 농경사회거든요. 농경사회. 그러니까 여기 시장이 있으면 나중에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이 위치지대설은 튀넨이라는 사람이 주장했거든요. 튀넨. 이 튀넨은 고전학파입니다. 이 튀넨이라는 사람 우리 개론에서 자주 나옵니다, 앞으로. 이 사람은 고립국이라는 책을 지었거든요. 고립국이라는 책을. 이 사람이 저서에 보면 이 시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면서, 이런 걸 동심원이라 그러죠. 중심이 똑같은 원. 동심원을 그리면서 농업지역이 형성된다고 주장해요. 그럼 여기 있는 원 하나하나가 농업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재배하는 작물이 다 달라요. 원을 그리면서 재배 작물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더라.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러면 이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농사를 진 다음에 시장으로 그 물건을 팔러 와요. 시장 가서 물건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물건을 팔려오려면 물건을 싣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뭐가 발생할까요? 운송비가 들어요. 운송비. 수송비. 아시겠어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에 있는 사람은 여기 A라는 농업, 여기는 B 농업이야. 그러면 A 농업의 운송비하고 B 농업의 운송비, 수송비가 다르겠죠? 어떤 게 수송비가 더 비싸요? B가 비싸죠. 그래서 B는 수송비가 비싼 대신에 지대가 싸요. A는요, 수송비가 싸죠? 수송비가 싼 대신에 뭐가 비싸다? 지대가 비싸다. 이 뜻입니다. 중요한 말 다 나왔어요. 자, 그러면 저 TN의 위치지대설은 위치에 따라서 지대가 차이가 난다. 이 얘기네. 그럼 위치가 다르면 뭐가 달라진다? 수송비가 달라진단 말이야. 수송비. 그러면 TN의 위치지대설은 지대가 차이 나는 이유는 위치 때문이다. 맞습니까? 맞지? 지대가 차이 나는 이유는 수송비 차이 때문이다. 맞지? 다 그 얘기 걔야. 수송비 나오면 튀넨이다. 수송비 나오면 위치지대설인 거예요. 그럼 이걸 정리해 봅시다. 중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수송비는 어떻게 돼? 비싸지잖아요. 그 대신 지대는요? 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지대설의 핵심 내용이 이거예요.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그럼 중심에서 멀어진다는 얘기는 외곽으로 나갈수록 이 뜻이네요. 그렇죠?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수송비는 증가합니까? 수송비는 증가하지만 지대는 감소한다. 맞아요? 그렇죠. 이게 위치지대설의 결론이죠. 결론. 중요한 말이 어떤 말입니까? 수송비라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수송비. 이 사람들은 수송비를 고려 안 해요. 수송비를 처음 얘기한 사람이 튀넨이란 말이에요. 튀넨. 그럼 튀넨도 고전학파니까 리카르도하고 같은 파네. 그러니까 리카르도의 주장을 인정해 줍니다. 참고로 튀넨도 비옥도 차이가 지대의 차이라고 봐요. 한 계지에서 지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그래서 자, 이 A라는 토지가 있고 여기 B라는 토지가 있잖아요. 그럼 이 두 토지가 비옥도가 똑같아.
비옥도가 동일해. 만약에 비옥도가 똑같다 그러면 차액 지대설에 의하면 이 두 A와 B 토지는 지대가 차이가 날까 차이가 나지 않을까? 차이가 안 나지. 왜냐하면 리카르도는 지대가 차이 나는 이유는 비옥도 때문이라 그랬는데, 만약 이 토지와 이 토지가 비옥도가 똑같다면 지대가 차이가 나면 돼, 안 돼? 안 되죠. 리카르도에 의하면요. 근데 티넨이 가봤더니 지대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맞는지 보세요. 티넨은 비옥도가 동일하지만 지대가 차이 나는 토지의 지대 차이 원인을 설명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티넨은 비옥도가 똑같은데도 지대가 차이 나는 원인을 어디서 찾았다는 거예요? 수송비에서 찾았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게 핵심 개념이에요. 우리 시험은 핵심 개념을 물어보지 복잡한 거 안 물어본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박스는, 밑에 있는 박스는 참고로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보고 좀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